4장 그에 대해서 말하기.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라 해서 며칠 아버지 생각을 골똘히 해봤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 평소에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불현듯이 깨달았어. 이상한 일이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아버지 얘기를 하려니 난감한 기분이 드는구나. 이거 뭐지? 싶구나. 어제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야. 내가 문자로 보낸 7개의 질문을 틈이 날 때마다 들여다봤어. 특히 마지막 7번째 말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이라고 물었는데 놀랐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무엇이 하고 싶은지 떠올라야 맞는 것 같은데 머릿속이 깡통이 된 것처럼 막막한 거야. 그러고 보니 근년 들어 아버지가 원해서 무엇을 같이 해본 게 거의 없구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매 주말마다 제이씨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 부모님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겠니?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만 했지 무엇을 하자고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다. 아, 한 가지 있구나. 선산에 가는 일이 있었네. 아버진 명절이 아닐 때도 자주 선산에 들러서 벌초를 하고 묘비를 살펴보고 했지. 아침 운동 나가듯이 매일 가실 때도 있었어. 아버지와 선산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냐. 우리가 모두 독립을 한 이후 아버지가 선산을 정비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 자전거를 타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실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지. 우리도 은연중에 아버지와 전화통화가 잘 안 되면 선산에 가셨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잖아. 우리들의 결혼식으로 축의금이 모였을 때 선산 돌보는 일에 쓰려고 그중 얼마간을 떼겠다고 허락을 구하셨던 거 기억하냐? 돈에 관해서 아버지가 통보하듯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던 우리들이 얼결에 이해하면 매번 어머니가 옆에서 새살림 사느라고 모든 게 다 부족할 텐데 보태줘야 맞지 떼고 주느냐고 다 주라고 속 터져 하셨잖아. 아버지는 그걸로 선산 묘 흙도 다시 단단하게 하고 새 잔디도 심고 묘비도 하나하나 세웠지. 그저 유독 선산에 마음을 많이 쓰는 분이라 그러시겠지 했는데 그 일이 막내 결혼 때까지 이어졌던 거 보면 아버지에게는 의식 같은 게 아니었나 싶다. 우리가 모두 집을 떠난 후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오면 논보다 먼저 선산에 가보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지. 갑자기 마음이 적막해진다. 그러고 보니 이제 아버지는 당신 혼자서 선산에 가는 일도 못 하시는구나. 주말에 제이씨 집에 머물 때 아버지가 틈이 나면 선산에 가볼 테냐 하고 건네는 목소리도 못 듣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점점 더 나빠지는 일만 남은 건가? 아버지가 선산에 가보자고 했을 때 항상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사는 일이 그래. 지나고 보면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발등에 떨어질 때가 적지 않아서 다음에 가지요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어. 예전처럼 걸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이야 선산 근처까지 길이나 있으니 금방인데도 다음에 갈 수밖에 없이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있곤 했다. 그러자 하면서도 실망감에 아버지 얼굴에 서리던 그늘이 떠올라 죄송하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가 선산에 갈 때는 옷장에서 이 옷 저 옷 살펴 그중 가장 좋은 곳으로 차려입곤 하셨어. 여름에는 양말까지 갖춰 신고 모자를 챙겨 쓰고 하셨네.
차에 오를 때는 어디 소풍 가는 것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랬다. 차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 예전에 우리들 어렸을 때 모두를 앞세우고 추석 성묘할 때 이야기들. 그때면 아버지 기억력이 세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매번 그걸 기억하세요 아버지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묘 갈 때면 아버지가 약간 들떠 있는 게 느껴지곤 해. 마당에 먼저 나와 서서 우리들 나오길 기다리고 누가 성묘에 빠질 궁리를 못하게 이름들을 다 불러서 나오게 했다. 차례 지낸 뒷설거지로 부엌이고 방이고 어지러우니까 그거 치우려고 집에 남고 싶어 했던 어머니도 불려 나오고 작은 아버지 댁 사촌들까지 다 앞세우고 아버지는 무슨 행렬을 지켜보듯이 뒤에서 걸어오셨던 게 기억나네. 사촌들이랑 떠들며 산소를 향해 가다가 돌아보면 약간 뒤처진 채 생각에 잠긴 아버지 모습이 보이곤 했어. 이야기가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구나. 하여튼 내가 묻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어이없는 마음이 들면서 쓸쓸해졌다. 사실 제이시에 올 때면 드라이브라도 시켜드릴까 해서 두 분을 차에 태우고 격포에도 가보고 내소사에도 가보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두 분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가만히 창밖만 보신다. 그래도 어머니는 꽃이 피었구나. 이 길은 그대로네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창밖만 내다볼 뿐이야. 창밖이 어디라도 상관없으신 것 같더라. 처음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해서 보내주려고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얘기해 보렸더니 내가 그 앞에서 흠흠 할 뿐 말문이 닫히곤 해서 노트에 적어보는데도 쉽지가 않구나. 말로 하는 게 더 나으려나? 나는 태어나 한 달도 되기 전에 홍역에 걸렸다고 들었다. 전염력이 높아서 나를 격리시켜야 했다고. 지금도 홍역에 걸리는 아이가 있나?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지. 그때는 아이들이 홍역에 걸리는 일이 잦고 목숨을 잃는 일도 빈번했다더라. 특히 돌이 되기 전에 홍역에 걸리면 면역력이 없어서 이틀을 못 넘기는 경우가 흔했다지. 좁쌀 같은 붉은 반점이 온몸에 솟고 고열에 들떠서 울다가 목이 잠긴 나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한테서 나를 빼서 고모가 작은 방에 두었다고 하대. 그것도 잇목에 두었다고. 잇목에 두었다는 것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암묵적 표시였다고. 큰애를 생각해야지. 고모가 나를 강포에 싸서 작은 방 잇목에 두고는 다른 이가 출입할까봐 작은 방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혹여 형이 나한테 올까봐 다른 방에 두었겠지. 이틀 후에 어머니가 작은 방 잇목에서 강보를 들추니 내가 가만 눈을 뜨고 어머니를 쳐다봤다고 하대. 내 생일이 7월이니 한여름이었을 테지. 여름날 고열에 펄펄 끓는 나를 품고 병원에 갔던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들었다. 그때가 제사 근처라 집을 비웠다 돌아온 아버지가 방안 풍경을 보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만류하는 고모를 뿌리치고는 고개도 못 가누는 나를 안고 밤길을 걷고 걸어 병원으로 갔다더라. 나로서는 1살도 되기 전의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지. 기억을 못하니 그 밤을 상상해보곤 한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방 잇목에 놓인 아이가 나였다고 생각하면 왠지 고독해져. 울 힘도 없이 고열과 발진에 시달리는 나를 안고 그 밤길을 걷고 뛰어가는 큰 그림자가 출렁출렁 흔들리는 모습으로 떠오를 때도 있어.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두들겨서 사람들을 깨웠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너라고
고모는 자주 말했지. 네 아비 아니었으면 넌 그때 죽은 목숨이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마다 기분이 야릇해지곤 했어. 아픈 아이를 윗목에 이틀이나 방치하다니. 어려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공포감이 들고 화도 나서 내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요 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도 있었어. 나는 기가 센 형과 동생을 사이에 둔 둘째 아니냐. 어지간한 일에는 끼어들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크게 키우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저절로 깨달았어. 둘째인 내가 말을 보태는 순간 편이 갈라지는 느낌이더라고. 우리 형제가 무슨 일로 균열이 생겨 파열음이 나면 어머니만 힘들게 되는 것도 싫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일은 그냥 사귀고 나도 모르게 형의 심기를 셋째의 기분을 살피고 있더라. 그럼에도 언젠가 한 번은 고모가 또 홍역에 걸린 나를 품고 아버지가 그 밤길을 걷고 뛰어 병원에 간 이야기를 하길래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왜 안 했느냐고 물었다. 고모의 대답이 싱겁더라. 나로서는 벼르고 있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대들듯이 한 질문이었는데 고모는 그때 홍역에 걸린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없었다 하시더만. 치료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옮길까봐 홍역에 걸린 아이를 혼자 두는 건 흔한 일이었다고. 집에 악령이 들었다 여겨서 사람 출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대문에 임줄까지 쳤다고. 오죽하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홍역이라고 했겠느냐고. 그때 고모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기도 했구나. 호환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을 뜻하고 마마는 천연두, 호랑이한테 화를 당하는 것보다 무시무시한 역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홍역이었다는 뜻이라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 아픈 아이를 그리 두면 어떤 아이가 이틀을 넘기겠냐. 홍역이든 뭐든 어린애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강보에 싸서 잇목에 두다니.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라는 게 나았을까? 내가 유독 추위를 타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 이 나이에도 어느 때 나는 혼자 잇목에 누워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때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를 떠올리면 맨 처음 드는 생각이야. 태어나 한 달 되던 때의 일이라 나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고모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그 일이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이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느끼는 감정이 있다.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다만 나름대로 이것도 인터뷰이니 솔직해지기로 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곤 했어. 서운하다고? 깜짝 놀랄 너를 생각하니 좀 미안하네.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이 홍역에 걸린 나를 품고 밤길을 뛴 모습이라면서 서운하다니. 그러게나 말이다. 내 마음 깊이 스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서운함이라는 것. 달리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서운함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서운하게 해서는 아니다. 아버지 성품에 그럴 리가 있냐. 어렸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형 위주로 돌아가는 걸 봐서 그렇겠지. 지금이야 장남, 차남이 어디 따로 있냐만 아버지 시대에는 장남에게 많이 기대하고 나중엔 또 많이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봐야지. 너는
기억에 없겠다만 아버지는 어디든 형을 데리고 다녔다. 아버지를 보면 아마 한국에 탈 것들의 역사가 나올 것이다. 처음엔 달구지에 형을 싣고 다녔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는 자전거에,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을 때는 오토바이에 형을 태우고 다녔지. 이상하지? 형과 내가 3살 터울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형을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던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으니 말이다. 타라 하면 자연스럽게 형이 아버지 뒤에 탔어. 누구 타라고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버지는 어디 나갔다 집에 오면 집안을 휘휘 둘러보곤 했다. 그게 형을 찾는 거라는 걸 우리 형제들 중 모르는 이가 누가 있었니? 아버지는 늘 형을 찾았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면 하는 말도 되게 형에 대해서였지. 형 학교에서 돌아왔냐? 형 어디 있냐? 형 학교 갔냐? 형이 알고 있냐? 같은 말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보면 형이 1등 했대. 형이 모자가 필요하대. 형 자전거에 빵꾸 났어. 형 달리기는 잘 못해. 같은 말을 하곤 했다. 형은 달리기를 못해도 깜짝 놀랄 만큼 못했다.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면 50m도 가기 전에 뒤처지는 게 형이었지. 운동회 날 형이 달리기에서 꼴찌할 게 분명해서 내가 미리 말해주곤 했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리 말해드리면 실망하지 않으실 거 아니냐. 형 때문에 아버지가 실망하는 건 또 싫었거든. 방금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 꺼내왔다. 갑자기 목이 말라서 지금까지 쓴 것을 읽어본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러는 거지? 싶어서 웃었다. 내 마음의 바닥에 아버지를 향한 서운한 감정이 깔려 있다고 말한 것은 아마 세상의 둘째들이라면 다들 얼마간은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지금이야 자식을 하나 낳거나 많아야 둘이라서 둘째의 마음이란 게 희박하겠지만 말이다. 장남 마음은 장남만 안다고 하는 것처럼 둘째의 마음은 둘째들이나 알지.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하겠냐. 얘기하면 할수록 구차해질 뿐인 그런 둘째의 마음이 있어. 앞에서 말했듯이 서운함이라고 한 밑바닥을 말해보려면 왠지 째째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다니까. 어쨌거나 아버지가 늘 형을 먼저 생각했던 건 맞아.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중엔 나도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형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 형도 힘들었겠어. 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니냐. 집안의 마지가 고다야 동생들도 곱게 자란다는 말을 형은 내가 태어난 뒤부터 계속 들었을 거 아니냐고. 너가 잘못되면 동생들도 잘못된다는 말을 막내가 태어나고 적어도 20살이 될 때까지 들었을 걸 생각하니 형이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그뿐이냐. 나는 육군 3사관 학교를 가서
서울에서 형과 함께 사는 일은 없었으나 셋째랑 네가 서울에서 형과 함께 지낼 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형을 아버지로 생각하라고 하는 걸 자주 들었다. 그때는 무심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무게가 형에게 엄청 났겠다 싶다. 형도 겨우 20몇 살이었는데 말이다. 겨우 3살 터울일 뿐인데도 형이 어른처럼 느껴지곤 했던 건 형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아버지는 형을 불러놓고 홍이한테 글 좀 가르치라고 했어. 숫자도 가르치고 한글도 써보게 하라고. 그걸 시작으로 아버지는 학교에 대한 일은 모두 형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 무엇이든 형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지. 처음에는 나보다 겨우 3살 많은 형이 뭘 안다고 다 형한테 물어보라고 하나 싶었지만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숙제도 형한테 물어보고 검사도 형한테 받고 나중에 성적표도 형한테 보여줬어. 형이 아버지한테 홍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표에 미 양이 수두룩하다고 일러바치기도 했지. 그때는 성적을 수음이 양과 순으로 먹였지 않냐. 아버지는 그저 가만 아니면 됐제 할 뿐이었다. 워낙 또 말수가 적은 분이 학교에 관한 일 앞에서는 더욱 말을 안 하셨어. 학교 선생님과 면담이 있을 때도 아버지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와야 될 자리에도 어머니가 오셨어. 아버지에게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날은 가을 운동회 때였어. 운동장에 차양을 쳐놓고 부모들이 앉아서 자식들이 뛰고 노는 운동회를 구경하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에만 학교에 왔어. 그래서 나는 형이 달리기를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미리 말했던 거야. 유일하게 한 번 학교에 오는 아버지가 형 때문에 실망할까 봐서. 그러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엔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싶은 결핍감이 도사리게 된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나 형에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야. 특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형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들 말이다. 형한테 물어보면 형이 잘 알려줬어. 나중엔 아버지가 그리 말 안 해도 형을 찾곤 했어. 나도 모르게 형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더라고. 형이 있어서 뭐든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형이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에 나는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었지.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이것도 둘째의 마음 중 하나야. 그런데 가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 형과 너와 셋째와 이삐가 지난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사람은 뭔가로 결속되어 있는 것 같거든. 셋째가 그때 큰형이 라고 하거나 너와 이삐가 그때 큰오빠가 라고 할 때는 나도 아버지처럼 말이 없어지곤 했다. 나는 모르는 시간을 내 사람은 공유하고 있었거든. 들어보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들도 아니고 뭔가 모자라서
항상 불안해하고 쩔쩔맸던 그런 일들에 대한 회상이 대부분인데도 부럽더라고. 그때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느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 이런 기억들이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었구나. 사람은 참 이상하지. 너는 잊었겠지만 네가 언젠가 그때 우리가 가리봉동에 살 때 홍이 오빠가 다녀갔잖아. 전철역 앞에 있는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다 놓고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한 적이 있다. 네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기억인데 너의 그 한마디에 기억들이 솟구쳐 올라왔지. 그때 나는 삼사관학교의 생도였어. 학교 쉬는 날에 제의읍이 아니라 형과 네가 살고 있는 그 방에 찾아갔던 것 같아. 서울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제복의 단추들을 어찌나 반짝반짝 닦았는지 차창밖 풍경이 단추에 다 비칠 지경이었어. 서울에 갈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어. 서울에 친척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표를 끊어 형제들의 방이 있는 역에서 내릴 때 가슴이 뿌듯했어. 지하철역에서 막 구워낸 호떡을 사들고 골목에서 번지수로 방을 찾아냈는데 바깥으로 난 문이 열쇠로 잠겨 있었어.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형이든 너든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어두워져서야 주위를 살펴보았지. 대문은 항상 열려있는 듯했다.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어. 복도식으로 된 방들마다 바깥으로 열쇠가 채워져 있는 것도 그때 봤다. 저 열쇠 뒤에 방이 있는 걸까? 나로서는 처음 보는 구조라 상상이 잘 가질 않더라.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방방마다 열쇠가 채워져 있나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대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편에 연탄을 쌓아놓는 창고가 오른편엔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과 방들 사이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 올라가 보았다. 장독 몇 개가 놓여 있고 걷지 않은 빨래들이 빨랫줄에서 펄럭거리더라. 빨래들을 피해서 옥상 끝으로 가보니 공장 굴뚝들이 눈앞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높다란 공장 굴뚝을 따라가니 거기 밤하늘이 있더라. 밤인데 한낮처럼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흰 연기가 밤하늘을 덮고 있었어. 여기가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울인가? 서울을 향해 기차를 탔을 때 설렜던 마음은 가라앉고 막막해져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어. 내가 내린 전철역 쪽에서 사람들이 몇 차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도 그 방문은 잠겨 있었다. 호떡 봉지를 만져보니 식어 있더라. 반짝반짝 닦아입은 제복 주머니에 꽂아놓은 볼펜을 꺼내 호떡 봉지에 둘째 홍이 왔다감이라고 적었다. 그러고도 한참을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긴 골목을 빠져나왔다. 도돌이표처럼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제2읍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지. 제2읍에 왔을 땐 첫 새벽이었다. 서울에 다녀왔다 하니 아버지가 형은 잘 있더냐고 물었다. 한번 가봐야 할 텐데 형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라고도 했다. 나는 가지 마셔요, 아버지, 했다. 나중에 형이 오라고 하면 그때 가세요, 라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는데 누구든 그 방에 돌아왔을 때 발견할 잠긴 문 앞에 내가 놓고 온 호떡이 생각났다. 속에 설탕물은 꾸드레지고 겉껍질은 눅눅해졌을 호떡이. 세월이 흐른 후 무심하게 흘러나온 대화에 그 호떡이 등장했어. 내가 떠나온 시간이 자정 근처라서 차갑게 식었을 텐데 네가 맛있었다고 말하더라고. 그래, 그 호떡이 맛있었구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형과 셋째와 너와 이삐가 그때로 돌아가 이야기꽃을 피우면 나는 입을 다물고 자정이 다 되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던 방문에 채워져 있던 열쇠와 그 방 앞에 놓고 온 식은 호떡 생각을 하곤 했다. 그때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만 들어도 아, 그때 그게 하면서 알아듣는 내 사람이 부러웠다면 이해하겠냐? 나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이것 봐라.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든 게 둘째의 마음이라니까. 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셋째가 대학에 입학하고 그 방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옹색해졌지. 그때껏 아버지는 거기에 가보지 못했어. 형이 한사코 오지 말라고 했거든. 형이 몇 년째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에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기차표를 끊어 그 방을 찾아갔던 날 기억하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방에 잠깐 앉아 있다가 흑석동 당숙네를 찾아갔어.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작정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거 받아서 형한테 건네주고 오려고. 아버지는 낯선 길을 더듬어 당숙네를 찾아갔지만 정작 빌린 돈 갚으라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제이시로 돌아왔어. 당숙네에 가보니 거긴 방 한 칸에 7 식구가 살고 있는 데다 당숙은 없고 당숙모만 장탈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방도 냉골이고 약식도 없어서 아버지는 일생에 처음 가본 동네 연탄집에 들러 연탄을 당숙네로 배달시키고 쌀집에 들러 쌀까지 배달시켜주고 왔어. 그때 나는 제이씨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허탈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알아누웠다. 그때 아버지가 지치고 슬픈 얼굴로 네가 형을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우라고 하더라. 늘 아버지에게 형에게 물어보라. 형이 하라는 대로 하라. 같은 말만 듣다가 형을 도우라는 말을 듣게 되니 나도 모르게 무릎이 휘청거렸다. 내가 해양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놀라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도
형한테 물어봤냐고 했다.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니 아버지가 무척 당황했다. 해양대학교 나오면 뭐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내가 당황했다. 사실은 나도 뭐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밀리기는 싫어서 얼른 마도로스가 된다고 했지. 마도로스? 배를 탄다고야? 아버지는 왜라고 물었다. 왜 배를 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고. 아버지가 왜라고 묻는데 또 할 말이 없었다. 배를 타는 게 아니고요. 해양대학을 나오면 선장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도 모르겠구나. 해양대학교를 나오면 선장이 되기는 하는 건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버지가 극구 말린 적은 처음이었어. 해양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둘째의 마음이었거든. 학비가 가장 적게 들면서 졸업을 하면 바로 취직이 되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학교 선생님이 해양대학교를 추천했다. 국립이라 학비가 거의 들지 않고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다는 것에 혹했다.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후에야 해양대학교가 어디에 있나 찾아봤더니 부산에 있더라. 처음엔 교통부 관할의 진해고등 상선학교였다가 나중에 국방부 관할이 되면서 학교명도 국립해양대학으로 변경됐고 더 후에 한국해양대학이 되었더라. 언젠가 이삐가 무슨 얘기 끝에 우리 집이 언제 가난했어? 라고 해서 내가 놀랐다. 너하고 내가 6살 터울이고 너 아래인 이삐보다 내가 9살 많으니까 거의 10년 터울이라 그 시절 지나온 느낌이 다른가 싶기도 하다만 이삐는 진심으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 이삐가 그렇게 느낀 건 부모님 덕분이지. 아버지를 생각해봐. 아버지가 겨울 초입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생각나냐? 가족들 치수대로 산 털신과 내복을 자전거 뒤에 싣고 와서 마루에 풀어놓았어. 털신 한 켤레와 내복 한 벌씩 짝을 맞춰서 마루에 쭉 진열해 놓고 우리들이 자기 것을 가져가게 했어. 그게 뭐 하고 무시할 일이 아니야. 도시락을 못 사와서 수돗물을 먹는 아이들이 있던 때잖아. 우리들은 겨울 내내 새 털신을 신고 새 내복을 입었지. 겨울에 햇볕이 드는 담벼락에 동네 아이들하고 쭉 서 있을 때 보면 매해 새 털신을 신는 건 우리들 뿐이었잖아. 하교할 때 신발장을 열어보면 60몇 켤레의 신발들이 쭉 놓여 있는데 내 신발만 눈에 띌 만큼 새 것이었어. 그래서인지 누군가 내 새 신발을 자신의 헌신발과 바꿔치기에 가기도 하고 그랬지. 이삐가 어찌 느끼든 실제로 우리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자식 6을 모두 대학 공부시키겠다는 꿈을 꾸는 이상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서울에서 형이 낮에는 구청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고군분투 중이었는데 내가 일반 대학에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것도 둘째의 마음이기도 하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살피는 것 말이다. 둘째의 마음이 야릇하게 작동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다. 부모님은 서울에 오면 형네 집으로 갔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처럼 되었어. 형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특히 아버지가 그랬지. 모두들 제각각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한 뒤에도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바뀌지가 않았어. 우리들도 부모님이 서울에 오면 형네 집에서 모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그뿐이냐?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 집에 머무는 걸 어색해 하기까지 했어. 형제 중 누가 이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 가보기까지는 하는데 잠은 꼭 형네 가서 잤다. 형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형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지. 형이 이사를 하면 아버지가 묻는 첫 질문이 서울역에서 가깝냐? 였다. 아버지에겐 서울역이 서울이지. 형 집이 서울역에서 가까운지 먼지가 아버지에겐 매우 중요했어. 내가 화곡동에 살 때 한 번은 형수네 부모님이 형네 먼저 와 계셔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는데 밤에 아버지가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 말은 안 하지만 형네 집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겨 어색하고 남의 집만 같아 서성서성 하신 거지. 약간 마음이 상하면서도 우리 집서 주무시는 게 형네와 뭐가 다른가 싶어 원망도 들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싶은 야속한 마음도 들고